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2차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를 정리를 하죠? 과세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과세 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세 물건은 결국 수입 물품이에요. 수입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쓰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과세 물건인 수입 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 기적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수량과 성질이 변화하는데 어느 시점에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과세 물건과 관련된 개요 부분이고요. 그럼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개념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틀려진다 라고 해서 원칙적인 시기, 세 번째는 예외적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세 물건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항상 과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요 목차로 똑같은 요 목차로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차를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죠.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를 정리를 해야 되죠?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하위 목차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거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 중간 목차가 몇 개? 3개라고 얘기했죠. 중간 목차가 뭐죠?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원래 과세 4대 요건에서 과세 표준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관세 평가로 가니까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중간 목차는 3개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종류이다. 기억하세요? 쓰지는 못해도 분명히 1차 때 납세 의무자 종류 암기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알려드렸죠. 그거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위에다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선을 거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드렸잖아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입어 승계 양보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 여기 뭐를 썼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 요거는 뭐라고요? 확장된 납세 의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납세 의무자를 갖다 대목차 정리를 하면 끝. 요걸 갖다 어떻게 쓰느냐? 그럼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개요 부분을 쓰셔야 돼요. 개요 부분. 두 번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 개념 정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갖다 붙이시면 되죠. 뭐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요, 특별 납세 의무자. 네 번째는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이용하면 돼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갖다 놓으시면은 납세 의무자는 목차 정리 완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를 갖다 쓰셔야 되죠?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되죠. 확장된 납세 의무자 쓰시는 거예요. 그럼 확장된 납세 의무자가 뭐냐? 개념 정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대 납세 의무자 쓰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제2차 납세 의무자. 네 번째, 보증인. 다섯 번째는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확장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왜 납세 의무를 확장을 시키죠? 이유가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정리를 하면은 이따 갖다 붙여 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의 납세 의무자. 여기에 기타의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여기 갖다 놓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특별 납세 의무자 19조 1항 11호에 보면은요, 관세법 또는 기타의 법률에 따라 따로 규정된 납세 의무자가 19조 1항 11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이것을 빼놨을 부분이지, 요 특별 납세 의무자 쪽으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요 기타의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일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 법적 근거를 갖고 딱 따져 드릴 거지만 83조 3항이라든가 88조 3항이라든가 그 다음 97조 4항, 98조 2항, 102조 2항, 105조 완투항, 107조 4항 내지 8항, 109조 2항에 규정된 것이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83조 3항의 경우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용도에 사용을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용도에 사용한 자,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를 하는 거고요. 88조 3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선 피전협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양수 제한 물품이죠. 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물품 중 양수 제한 물품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수를 한 경우에 누가 납세 의무를 지죠? 양수인이 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고요.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율 세 번째. 자, 요 세율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율과 관련된 하위 목차는 크게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은 산에 가서 큰 숲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가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자꾸 접근하시지 말고요. 항상 폭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다면 그러한 성격으로 변해서 간이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이것은 중간 목차가 세율의 적용 제도다. 상위 목차는 뭐다? 세율이다. 중간 목차는 세율이다. 상위 목차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의 4대 요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세율이 뭐냐라고 하는 요 개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개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세율의 하위 목차 4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관세율의 종류안이에요. 자, 관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율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1차 때 배웠어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2차 공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율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그 부분이에요. 첫째, 어떤 것들이 있죠? 기본 세율이 있죠. 두 번째는 잠정 세율이 있죠. 세 번째는 탄력 관세율이 있죠. 네 번째는 국제협력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제협력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용상으로 내일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 세율, 잠정, 탄력 관세율은 뭐 간단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된 73조, 78조, 79조,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10점짜리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73조에 있는 거, 78조에 있는 거, 79조에 있는 거, 80조에 있는 내용을 국제협력 관세라고 하는 요 타이틀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 최하위로 들어간다면은 제일 첫 번째 국제협력 관세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 정리하고요. 네 번째는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디귿 번째는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세 양호를 할 수가 있죠. 73조 1항 2항에 규정된 내용이죠. 이때 관세 양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네 번째 국제협력 관세율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 번째는 이렇게 해서 관세 양호를 했는데 가격의 하락, 기타의 사정 변화라든가 조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관세 양호 물품의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죠. 그 조치가 뭐죠? 관세 양호의 철회 및 수정이라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죠. 요 경우에 관세 양호 철회 수정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B번의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 철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요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79조에 규정된 대항 조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대항 조치가 뭐냐?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B번에는 그 대항 조치의 내용이 뭐냐? 조치의 내용. 그 다음에 C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대항 조치의 대상 국가 등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정리를 한다면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해서 혹시 10점짜리가 나왔을 때는 이거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 쓰는 얘기는 73조, 78조, 79조, 80조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채점하기 쉽게 목차를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2차 공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할 때 분명히 한 번쯤 정리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정리를 할 때에 요 내용이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된 목차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한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2달 있다,
국제협력 관세에 대해서 10점짜리로 한번 써보쇼 라고 했을 때 이 목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문제예요. 제 논리는 국제협력 관세와 관련해서 정의를 할 때는 요 목차 그대로 한번 정리해서 잊지 말도록 계속해서 써보고 노력을 하시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차의 경우 목차 정리를 하게 된다면 70%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쓸 때에 어떠한 목철에서 무엇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좋은 책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내용으로 쓰겠다라는 목차가 정리가 안 된다면 두세 줄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처음에 볼 때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험생의 답안지에 어떠한 목차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수험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내용은 안 봐요. 그거는 또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떠한 목차로 쓸 것이냐, 목차 정리가 잘 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써야 될 내용은 GSP예요. 76조 77조에 정된 일반 특혜 관세예요. 자, 일반 특혜 관세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76조에 있는 적용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일반 특혜 관세율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디귿번째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의 한정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채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의 공여라고 하는 것을 쓰셔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특혜 관세의 적용 정지 및 배제라고 하는 부분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76조, 77조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 특혜 관세에 대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항상 이러한 내용.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차 순서는 바뀌어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뭐 이게 먼저 갔다, 뭐 뒤로 왔다,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채점하기 쉽게 목차를 선정을 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안 하고 76조, 77조에 있는 내용 1항, 2항, 3항 동글베개 쳐갖고 그대로 갖다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목차를 선정을 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설책 쓰다 보면은요, 만약에 한 페이지 반을 소설책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채점위원이 하다 보면 되게 성질나요. 그 내가 원하는 답안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상당히 처음에는 꼼꼼하게 하지만 사람인 이상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이거 뭐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충 뭐 놓고던 등등을 해요. 저도 학교에서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를 볼 때에 채점을 할 때에 목차를 잘 쓰고 글씨 잘 쓰고 특히 여학생 같으면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만큼 뭐냐면은 사람인 이상 소설책 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채점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저도 지금 사이버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그 과목이 뭐냐면 관서 실무라고 하는 그 과목이에요. 그 실무 과목, 관서 실무 과목에는 크게 관세평가하고 FTA하고 그리고 환급특례법 그 크게 세 단원으로 하는데 제가 그 과제물 제출을 뭐를 하느냐면은 품목 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어떻게 분류되느냐 항상 과제물은 그렇게 내요. 항상 똑같이 내요. 그럼 그것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즉 긁어가지고선 그냥 보내면은 점수 줘요. 또 5월 31일까지 그것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일찍 하는 사람은 뭐 보지도 않고 대충 쓰면은 대충 해라 잘 쓰면은 10점 만점인데 10점 주고요. 또 좀 성의 없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한 8점, 뭐 9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거기에서 뭐 점수를 깎는다고 해서 뭐 되는 거 보는 것보다는 하여간 참여했다는 거란 의미로 해요. 그럴 때 1학기의 경우는 제가 무슨 문제를 내냐면은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요 성립, 확정, 그다음 관세 채권의 확보, 소멸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 교재 갖고 그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그 교재 갖고 그대로 해서 뭐 써갖고 제출을 하면 10점 그냥 줘요.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끝나면은 수입 물품과 관련된 관세를 부가 징수하는 부분은 이런 틀을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대부분 수출입 업체에 근무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됐다. 또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 2학기 때 이렇게 1학기 때가 관세 실무, 2학기 때가 통관 및 관세라고 하는 그 과목 해서 이제 하는데 이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육되는 물품에 대해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해서 그런 거 생전 처음 알았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 뭐 등등을 해요. 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 있든 간에 표현만 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해서 쓴다는 얘기는 채점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건 사람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뭐를 써야 되죠? 세 번째는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몇 순위부터 있죠? 일단은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몇 순위죠? 1순위부터 6순위 쓰시면 돼요. 이것도 1차 때 정리하는 방법 전부 알려드렸죠. 나중에 내일 그 내용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를 써야 됩니까? 자, 중간 목자가, 하위 목자가 세율의 적용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세율의 적용제도는 최하위 목자가 몇 개로 가지를 칩니까? 파생이 되죠? 3개죠. 81조, 82조, 83조가 되죠. 자, 첫 번째, 세율의 적용제도가 뭐냐? 개요 부분, 아니면 의 부분, 아니면 개념 정리는 꼭 써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이세율의 적용제도에 대해서 쓰셔야 되죠. 81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간이세율 적용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하고요. 다음에는 적용 대상이 어떤 것이냐. 디귿번에는 적용 배제 대상에 대해서 쓰셔야 되겠고요. 리을 번째는 과세 가격 결정이에요. 과세 가격의 결정. 그 다음에 미음번에는 간이세율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에는 단일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예요. 간이세율 적용제도다. 법적 근거 81조 시행령 96조예요. 요거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부분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면은 세율의 적용제도 중에서 첫 번째 썼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도가 있죠. 82조에 규정이 된 거죠. 그럼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 개념 부분을 정리를 해 두시고 네 번째 적용 요건이 있죠. 크게 5가지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또 하나 정리를 해줄 것은 행정갱송 부적용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용도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작년도에 관세법 2차 시험 10점짜리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요 간이세율 적용 제도와 관련해서 요 적용 배제 대상과 관련된 문제하고요.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를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이점이 뭐냐? 간이세율 적용 제도하고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10점짜리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간이세율 적용 제도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간편 과세를 위한 세율 적용 제도고,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는 제가 기본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우리 관세사를 위한 제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은 신속 간편 과세를 위한 세율 적용 제도이고요. 간이세율 적용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고, 이것은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는 수입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하나의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거 정리를 했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83조에 규정된 용도세율의 적용제도. 용도세율의 적용제도가 뭐냐의 부분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리을 번째는 사후관리, 미음 번째는 추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돼요. 이 용도세율의 적용제도는 중간 목차에 보면 세율의 적용제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죠? 납세 의무가 완화된 그러한 제도가 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여기서 용도세율의 적용제도를 정리를 하면은 세율 적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라고 할 때 꼽살이 끼고요. 납세 의무가 완화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했을 때 감면제도, 분납제도, 용도세율의 적용제도, 월별납부제도라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분할납부제도를 쓸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정리를 해 놓으면은요, 우리가 워드를 칠 때 워드를 쳐놓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또 치나요?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해서 쓰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관세법의 기본기가 정리가 돼야 비교형 혼합형 문제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을 정리를 할 때 그때 정리하고 또 정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돼요. 한 번 정리를 해놓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복사를 해서 쓰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리를 해놓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의 기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죠?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뭐죠? 품목 분류이죠. 품목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개요 부분이에요. 여기에 개요 부분을 쓴다라는 얘기는 뭘 쓰는 거예요? 품목 분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개요 부분을. 내용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관세법상에 규정된 품목 분류는 하위 목차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꼭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즉 정리하기 전에 우선 먼저 그것을 뭐를 쓸 것이냐, 하위 목차가 뭐가 있느냐, 파생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들 단계별로 그러한 것들을 해놓으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1차 공부를 할 때 기본 시간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가지고 1차 공부를 하는데 결국 2차 공부는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2차 공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은 제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 그거 순서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를 않아요. 물론 개정된 부분 전부 지금 최신 법령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그대로예요. 기본 내용. 그래, 저는 이거 2차 공부를 위해서 교재를 다시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1차 때 썼던 기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뭐 불필요한 것을 빼고서는 이거 교재를 다시 똑같이 또 만들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만들까 말까. 거기다가 또 좋은 뭐 어떠한 내용, 뭐 효과라든가 법적 근거라는 거 그거 다 놓으면은 또 어등이 떠등이 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등등을 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여간 뭐 어떻게 됐든 뭐 자료를 내드리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을 할 테니까 하여간 같이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거죠? 품목 분류 체계의 수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4조에 있는 거죠. 자, 품목 분류 체계의 수정이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하고요. 니은 번째, 품목 분류표의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디귿 번째 쓰는 것은 변경고시를 쓰는 거고, 리을 번째는 WCO 협약 준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85조에 규정된 품목 분류 적용 기준이죠. 이게 작년 2014년 12월 23일 날 법 개정 시에 개정이 됐죠. 주어가 관세청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됐던 그 부분이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품목 분류 적용 기준 개념 정리하고 85조 2항에 있는 관세 품목 분류 위원회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시행령 100조에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네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은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 사전 심사예요. 작년 법 개정을 할 때 많은 부분이 개정됐던 그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품목 분류 사전 심사와 관련해서 2차 시험에 한 2번인가 3번 10점짜리로 출제됐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본에 보면 품목 분류 사전 심사의 개념이 뭐냐? 의 부분을 쓰셔야 되겠고요. 니은 번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은 누구냐? B번에 보면 신청서를 제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 그 다음에 디귿 번째는 뭐를 하느냐면 관세청장한테 모를 때 물어보면 관세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했어요. 이번에 개정됐던 부분이죠.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심사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뭐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사전심사서의 즉 세관장의 이 품목 분류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수수료의 납부, 그 다음에 위임, 유효기간,
다음에 처벌, 이러한 내용을 전부 쓰시는 것이 86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5번째 보시면은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의 변경 및 적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품목 분류의 변경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고시 및 공표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네요. 자, 사유가 있고요. 다음에는 고시 및 통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시 및 통지를 하고 리을 번째 보면 재심사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음 번째 보시면 변경 및 적용해서 원칙이 있고 B번에 보면 예외적인 이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납세의 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목차를 전부 이렇게 썼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썼는데 여러분들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안 보고 쓰실 수 있어요?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2차 공부예요. 2차 공부예요. 그럼 관세법 정리할 때 납세의 의무의 성립에서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정리할 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그냥 저는 여기다 써놓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아주 속 편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 말든. 그것은 1차라는 얘기가 돼요. 저는 분명히 1차대로 얘기를 방법론은 분명히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셔. 그거 누구나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느 강사든지 똑같이. 근데 중요한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은 분명히 제시를 해도요.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법을 안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 시험 공부는요. 하여간 공부하면은 붙어요. 그게 3년이 될런지 9년이 될런지 10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하면은 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요. 왜? 아는 건 많은데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답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시험은 당해년도에 1차 붙고 그 다음에 2차 붙으면 가장 선방이에요. 2년 아니면 3년 안에 합격을 하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9년 동안 관사 공부를 해서 9년간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는 보기는 봤어요. 의지 한국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부하면 돼요. 근데 알 듯 말 듯 할 때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할래요? 여러 번 쓴다. 일주일 동안 쓴다. 돼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런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과 관련된 요 파트에서 저보고 10점짜리의 문제를 내라고 하면은 40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10점짜리 문제. 그러면 40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할래요? 1번부터 2번, 3번 해서 40개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죠. 그럼 몇 개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40개 정리하는 거죠. 와, 40개 정리를 한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확정도 있고
소멸도 있고 채권 확보도 있고 통관제도 있고 등등등등 하다 보면은 제가 관세법 1조부터 329조를 10점짜리로 전부 문제화 시켜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해서 한 1000개의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100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여러분들은 1번부터 1000개의 문제를 전부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 그렇게 많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애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되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못 내운다는 얘기예요. 1차, 2차는요, 애워야 돼요.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차 애워야 되고 내용 애워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40개의 10점짜리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면 분명히 1번부터 40번 문제를 전부 교재를 보든지 법령집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답을 다룰 거예요. 이제 그것을 흔히 서브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면 언제 끝나느냐? 시험 보기 전날 끝내요. 설령 애우지를 못하고. 제가 쭉 지금 강의를 거의 이제 20년이 채 못 되는 그러한 기간인데 쭉 봐오면은 2차 수험생의 경우 서브 노트를 하는데 거의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해요. 들었다 고쳤다, 들었다 고쳤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서브 노트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서브 노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사가 주는 자료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수 만들었던 내용이 됐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우라는 얘기가 돼요. 애우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암기가 빨라요. 근데 그 암기라고 하는 부분, 1차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던 그 부분을 대입을 하는 거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1차 때 그런 얘기했죠. 암기 공식 암기라면 2차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갖다 적는 거 뭘 적어야 돼요? 16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법에는 12개가 있는데 그것을 준용 규정을 해서 벌려놓으면 몇 가지죠? 14가지예요. 뭘 갖고 정리하죠? 선보세, 도매금으로 우소 및 멸시를 당하기 전에 수입된 차량을 타고 종합적으로 즉시 선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 끝. 첫 번째, 외국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하역 허가를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갖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선보세 후호제곱이죠. 첫 번째는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거 갖다 놓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1차의 경우는 애우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2차의 경우는 애워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전체 목차 정리하는 것보다 그거 정리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때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거 1차 때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에서 40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 40개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개의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40개를 정리해야 된다. 그거 언제까지 하나? 그러나 한 문제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단원별 정리, 제가 명칭을 붙인 것은 뭉칫별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하나의 뭉치로 40개의 문제를 요거 그대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정리를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간이 세운 적용제도에서 10점짜리 여러분들이 뽑아서 정리를 40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0개를 정리하지 말고
뭐로 정리를 하라? 하나의 문제로 정리를 하라. 그것을 뭉칫별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요 목차를 여러분들이 외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런 말씀드리지 않고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팍팍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돼요. 한 2개월, 3개월은 가요. 영원히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2차의 경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차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지.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연대하여 여기 이제 연대납세 의무자 4가지가 있죠. 수분공법, 연대하여 승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율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데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계기가 되어 있고 관세율의 종류로는 기본 잠정, 탄력 관세 및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철회 수정에 대항 조치를 취하는 국제협력 관세와 적용기준 결정 시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을 한정하여 취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있으며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암기 공식 7번에 있는 탄력 관세의 종류 아시죠? 자,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덤핑 물품에 대한 상계 조치로서 보복 긴급 관세 및 특정 물품 긴급 관세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를 조정하는 한편 할당 관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계절에 따라 편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거 갖고 1차 때 말씀드렸던 1순위 아파트 추첨하면은 거기에 전부 나오죠. 한편 세율 적용 제도로는 간이 합의 용도 세율의 적용 제도가 있는데 간이 세율 적용 제도는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대상의 과세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단일 세율을 정했으며 일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고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와 승인 신청하면 사후관리와 추징을 하는 용도 세율의 적용 제도가 있다. 관세율 결정 등을 위한 품목 분류 제도는 품목 분류 체계의 수정과 품목 분류 적용 기준이 있는데 만약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를 모르는 경우 신청 절차 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관세청장이 심사하여 통지를 하거나 고시 공포하는 적혀 수위 유처벌할 수 있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와 그다음에 사고를 통지한 재심사 신청 적용에 원칙 및 예외가 있는 품목 분류 변경 및 적용 제도가 있다. 끝.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하나하나 논리대로 가면 돼요. 이제 본 내용을 설명드릴 때 아까 처음에 여러분한테
그려드렸던 관세법 기본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 전부 동원을 해드릴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뭉치별 공부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하나의 뭉치로 해서 40여 개의 10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차를 전부 정리를 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하는데 내용 정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차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때 영어를 배울 때는 문장의 5형식을 배웠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배웠어요. 주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 뭐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떠한 긴 문장이 있을 때 핵심적인 내용, 주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내용만, 그 핵심적인 내용만 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키워드 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키워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꾸며주는 부사구, 형용사구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시면은 법령상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되실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2차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거의 한 60%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효과적인 2차 공부의 요령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뒤로 넘겨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고득점을 위한 10가지 준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을 관세법 2차 관세법 10계명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세법 전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들어봤던 그러한 적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될 거고 또 2차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두 번째, 단답형 위주의 문제보다 단원별 뭉치 공부를 할 것.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뭉치로 정리를 하면은 그 성립에서 나오는 40개의 그 문제, 그것을 단답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40개의 단답형 위주의 문제보다 40문제를 한 개로 커버할 수 있는 뭉치별 공부를 할 것. 세 번째, 목차 구성 연습을 충분히 할 것. 그럼 목차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차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외우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은 분명히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원별 목차 및 내용을 숙지할 것. 그것은 3번과 연관된 부분이죠. 목차 암기 공식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목차 암기를 하면 그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 내용 숙지의 내용 중에는 1차 때 정리를 했던
암기 공시 방법이 거기에 대부분 다 동원이 될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파생되는 문제 및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 자,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 요것만 정리하지 말고 수입 물품이 변질 손상이 됐을 때 관세법상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요거 정리하면서 관련된 문제, 파생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 세율 적용 제도를 정리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편에서 세율 적용 제도 중에 하나이지만 납세 의무가 완화된 그러한 제도이다. 그런 것들이 관세법상에 그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 등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제가 혼합형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관세 법령집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를 할 것. 제가 1차 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관세법 처음 공부를 할 때 법령집을 같이 보셔야 정통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 같이 공부하신 분 법령집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애웃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가장 좋은 답안은 법령집에 규정된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2차 공부를 하면서 법령집은 꼭 갖고 오셔야 되겠고요. 법령집을 통해서 또 키워드 작성하는 방법을 또 법령집 하나하나 읽으면서 만들어 드리고 또 정리를 해드릴 그러한 예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원별 서브 노트화할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서브 노트화 하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목차 정리하고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사가 주는 내용이라든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덟 번째는 평소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하고 답안 작성 훈련을 할 것.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답안지에 항상 쓰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홉 번째는 스터디 그룹 등을 적극 활용을 할 것. 2차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수험생의 경우는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이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모의고사 등에 적극 참여를 하고 답안 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요 10번의 경우는 매년 1월 초에 2차 모의고사 반이 운영이 되는데 요 모의고사 반에 적극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요. 이 모의고사 보고 답안을 작성을 해서 분명히 강사한테 어떠한 첨삭이라든가 또는 작성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내 답안을 썼을 때 글씨라든가 내용상으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10가지의 내용이 2차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할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 10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목차 암기하는 내용하고 암기했던 목차에 대한 키워드 작성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